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들으실 내용은 이제 강연 제목에서도 미리 읽고 오셨겠지만 쇼퍼테인먼트라고 틱톡과 BCG가 함께 제시한 개념이 작년에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그에 더불어 올해에 저희 틱톡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은 패스트 팔로워를 이용해서 쇼퍼테인먼트를 어떻게 조금 더 잘 활용하실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저는 윤지원이고요. 틱톡에서 지금 브랜드 전략팀에서 브랜드들에게 전략을 제공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브랜드 전략팀이라고 하면 틱톡이라는 브랜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틱톡에 광고를 게재하시는,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시는 많은 마케터 분들이 틱톡에 광고 게재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틱톡에 광고를 게재하시는 클라이언트들에게 틱톡의 오가닉 전략 아니면 쇼폼의 트렌드 전략 이런 것들을 컨설팅 해드리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DMS를 할 때 제 이력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은 이제 들으실 때 좀 더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제가 제 이력 관련해서 조금 더 소개를 드리고 실제 강연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저는 직전에는 딜로이트 컨설팅이라는 회사에서 경영 컨설턴트로 일을 했었습니다. 딜로이트가 제가 일했던 회사들 중에서 이제 이력이 가장 길게 일했던 회사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딜로이트 외에는 다른 제가 인턴으로 일했던 회사들도 그렇고 모든 커리어가 디지털과 관련된 일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공통점을 찾으신다면 제가 계속해서 을 라이프만 살아왔다는 거를 이제 눈치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딜로이트에서도 그렇고 아지앙스 코리아라는 회사에서도 그렇고 현재 틱톡에서도 저에게 이제 컨설팅을 의뢰해 주시는 많은 고객분들에게 다양한 버티컬과 다양한 주제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어서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도 물론 틱톡에 대한 내용도 일부 들어가겠지만 마케터 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쇼폼 마케팅, 어떻게 하면 쇼퍼테인먼트 라는 것 자체를 잘 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퓨어 인사이트를 조금 더 강조해 드려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아젠다를 빠르게 훑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소비자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이 질문은 어제와 오늘 DMS에 참석하신 거의 모든 연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드릴 답변은 이 소비자들을 설득하는데 쇼퍼테인먼트의 활용 그리고 패스트 팔로의 활용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해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소비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새로운 니즈의 영역이 있다라고 쇼퍼테인먼트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니즈의 영역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이 소비자들의 새로운 니즈를 공략할 때 브랜드가 할 수 있는 영역 외에 소비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고 요즘 마케팅이 제시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번째로 설명을 드리고 네 번째로는 이 브랜드가 방금 앞서 말씀드린 전략을 취하실 때 패스트 팔로워를 어떻게 어디에서 활용하셔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패스트 팔로워를 찾으러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강연을 시작하면서 조금 즐겁고 가벼운 내용으로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대부분 많은 여성분들이 출근길에 이제 일어날 것 같은 이런 여정을 가져와 봤어요. 사실 이게 제가 출근길에 하는 것과 거의 다르지 않은데요. 출근길에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하철 타고 가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죠. 그래서 어젯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네이버에 들어가서 뉴스를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인스타나 틱톡이나 본인이 좋아하시는 플랫폼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오늘 강연을 하면서 설명드릴 내용 중에 브랜드 이름들을 이해가 쉽도록 이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틱톡의 클라이언트나 제가 돈을 받았다거나 한 거 전혀 아니고 제가 소비자로서 조금 더 적합하게 이해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예시들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너른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가자면은 어젯밤 소식을 여러 플랫폼에서 스크롤해서 보다가 갑자기 내가 지금 듣고 있는 뉴진스의 디토 누가 커버했는지 다른 버전도 들어보고 싶어 하면서 유튜브에 가가지고 커버곡을 막 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밑에 커버곡을 다 봤을 때쯤에 화장품 리뷰어 크리에이터 영상이 떠서 이 영상을 보다가 요즘에 다시 화장품계에서 레티놀이라는 성분이 유행이다라는 말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 크리에이터가 레티놀 세럼 중에서 이 세럼이 좋아요 라고 추천하는 거를 듣게 돼요. 사실 제 얘기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올리브영에 가가지고 이제 마몽드 레티놀 그 제품을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제품 페이지를 막 보다가 요즘에 제품 페이지만 보고 상품을 구매하지 않죠. 내돈내산 찐 후기를 검색하러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 가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에 가서 내돈내산 키워드도 같이 넣어서 검색을 하면서 진짜 돈 주고 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거를 보다가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많이 쓰는 어플인데요. 화해에 들어가서 내 피부, 저는 건성이고 30대 여성인데 내 피부랑 같은 타입인 사람들은 뭐라고 했는지 그거를 또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를 보다가 보니까 그 브랜드에서 제품을 제공해서 후기를 쓴 꼼평단이라는 사람들 후기도 있네 하고 그런 후기도 같이 읽게 되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카톡이 와서 친구가 월요일인데 회사 가기 싫다 하면서 카톡을 시작하면서 이 제품에 대한 탐색 여정이 중단이 되게 됩니다. 여기 앉아서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이게 뭐 제품명이나 아니면 버티컬이나 이런 게 좀만 다를 뿐이지 남성분들이든 여성분들이든 이 여정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이 가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탐색 여정은 중단이 되었지만 이때 바로 구매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 전이가 아무 의미가 없었을까라는 거에서 여기서 생각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이거 너무 쉬운 질문이죠. 당연히 의미가 있었고요. 실제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소비자들 가운데서 46%, 거의 절반에 가까운 소비자는 다른 날 뭐 조금 더 탐색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날 생각이 나서 이 구매를 완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제가 레티놀 세럼 찾아봤는데 구매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소비자마다 이유도 굉장히 다양하고 많기는 할 텐데 뭐 내가 획득했던 정보 중에 부족했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뭐 추천을 받거나 주변 사람들한테 더 물어보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소비자에 따라서 뭐 재미나 영감 같은 거를 좀 주는 컨텐츠를 보고 후킹을 받고 싶은데 그런 게 없었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복잡한 내용으로 들어가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쇼퍼테인먼트에서 말하는 거의 시작이 무엇이냐 하면은 기술의 진화에 따라서 온라인 커머스에 방문하는 소비자들의 니즈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에서 쇼퍼테인먼트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가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겪어오신 지금까지 디지털 과정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 처음에는 제품을 탐색하고 제품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거래가 발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SNS, 메신저들이 확장이 되고 나서는 뭐 주변에 바이럴로 구전으로 친구한테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블로그나 이런 SNS를 통해서 얻는 정보 가지고 여기까지만 정보가 나에게 이제 완전하다라고 생각해서 구매가 일어났을 시기가 있었던 반면 아직까지 여기에 약간 혼재기인 것 같은데요. 이제 조금 더 컨텐츠라는 게 발달을 하게 되면서 선택권이랑 통제력이 소비자한테 굉장히 많아져요. 솔직히 우리가 블로그에서 뭐 여행을 가든 상품을 사든 찾아볼 때 2개, 3개 보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현재 디지털 소비자는 읽는 속도도 빨라지고 그거를 큐레이션 해주는 플랫폼도 너무나 많아지고 해서 그 정보 자체를 얻는 거는 너무나도 쉬워졌어요. 그래서 거기 이상으로 어떤 거를 제공받고 싶어 하느냐, 영감이나 아니면은 이 브랜드나 제품의 비하인드 스토리. 요즘에 마케팅 하는 거 보면 왜 뭐 이런 화장품에 이런 제품은 지금까지 없었을까요? 저희는 그래서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약간 이런 메시지 가지고 이제 소비자들에게 어필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자가 듣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소비자가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 그리고 원래 소비자가 가지고 있었던 기능이나 제품에 대한 니즈를 이제 BCG의 화이트 페이퍼에서 이렇게 6가지 영역으로 쪼개져서 나타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 중에 3가지는 현실적인 니즈이고 3가지는 방금 말씀드린 조금 더 진화된 정서적인 니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현실적인 니즈가 간단하니까 현실적인 니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진짜 제품, 서비스 그 자체에 대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편의성. 이거 내가 사용할 때, 제품을 받아볼 때 이거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쉽게 배송받고 결제가 편리하냐, 이런 게 사람들이 추구하는 편의성이고요. 그 두 번째는 개선. 이전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은 품질의, 당연히 내가 쓰던 것보다는 나은 거를 사야겠죠. 같은 가격이든 아니면은 뭐 같은 품질이면 조금 더 싸든, 그래서 조금 더 나은 품질의 제품인가? 라는 거를 추구하는 거, 이것도 기능적인 면, 현실적인 면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검증이라는 차원인데요. 이거는 조금 고관여 제품들에 해당하는 그런 특성이에요. 생각해 보시면 냉장고나 핸드폰이나 이런 되게 가격대가 올라간 고관여 제품을 살 때는 무조건 가격하고 기능뿐만 아니고 뭐 이게 AS가 되는지, 이 브랜드 자체의 뭐 평판이 좋은지, 이런 거가 굉장히 많이 신경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내가 검증받고 싶다라는 니즈, 이렇게 세 가지 니즈가 그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니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까 앞서 말했던 거래 중심의 그런 니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조금 더 발달했다라고 하는 새로운 니즈의 영역 세 가지, 정서적 니즈라고 하는 거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추천이에요. 이 추천은 아까 중간에 공동체라는 그 영역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 주변 사람의 추천이 될 수도 있고,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뭐 블로거, 뭐 유튜버, 아니면 틱톡 크리에이터, 이런 사람들의 추천이 다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요즘에 제너럴하게 추천을 받고 있는 제품이야? 이 정보의 원천은 이게 뭐 페이드 돼가지고 이 컨텐츠가 올라온 거야? 아니면 이게 오가닉한 컨텐츠야? 이런 추천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니즈도 정서적인 니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플렉싱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요. 저는 이게 BCG가 된 화이트 페이퍼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흥미롭지만 되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훅 해줘가지고 내가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냥 나 사버리게 만들어주는 그런 거를 요즘에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능도 중요하고 뭣도 다 중요하지만 사실 이 정보는 오늘날에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해졌기도 했고, 내가 손가락 하나만 하면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진짜 이거 진짜 미쳤다 라는 거를 나한테 줄 수 있는 그런 플렉싱 하는 거를 얻고 싶은 욕구도 소비자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영감. 이게 어떻게 보면 브랜드 입장에서는 좀 더 어렵고 돈도 많이 드는 영역인데요. 사실 아까 그 미원의 사례 같은 경우에도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원이 안 할 것 같은 거, 되게 이상한, 어떻게 보면 조금 B급 코드일 것 같은 거, 이런 거를 보여줌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이 브랜드가 이런 것도 하네, 이 브랜드를 보니까 나도 어떤 새로운 영감을 얻네 라는 거를 제공받고 싶어하는 니즈, 이런 것들을 지금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니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자들이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니즈 외에도 정서적인 니즈를 브랜드가 충족시켜 줄 때 소비자들이 구매로 전환이 된다라고 이 화이트 페이퍼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서적인 니즈를 충족하는 게 진짜 구매 전환으로 이어지나요? 라고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숫자들을 분석해 본 결과 현실적인 니즈뿐만 아니고 정서적인 니즈를 채운 브랜드가 이 이커머스 비중에서 40%만 정서적인 비중이 차지한다고 하는데, 그게 결국에는 현실적인 니즈로 옮겨가서 구매 전환을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뭐 미원 같은 사례를 보면은 그거를 보고서는 미원에 대해서 더 찾아보고 구매가 일어난다든지, 구매랑은 아예 관련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컨텐츠도 오늘날에는 구매로 이어지기가 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정서적인 니즈가 중요하다는 거를 저희가 지금 들었는데, 이 사람들한테 어드바이즈, 추천을 해주고, 그리고 스포일이라고 영어로는 표현해놨는데 플렉싱하고 싶은 니즈를 갖게 해주고, 그리고 인스파이어, 영감을 줘가지고 이 사람들 자극해야 되는 걸 알았는데, 그러면 어떤 거를 가지고 이거를 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서 하나하나씩 상세 요소들이 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박스가 조금 많이 나오니까 제 설명을 따라가면서 천천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수요 영역의 요구사항을 쪼개서 보면 이렇게 파란색 박스 4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재미와 즐거움에서 어떤 특성이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라고 소비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소비자들이 스토리텔링과 교육 그리고 영상 콘텐츠여야 된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이게 소비자들에게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 말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재미와 즐거움에 대한 엄청 많은 선택지가 있었을 텐데 오늘날의 소비자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교육 수준도 좀 더 높아지고 사람들이 정보에 대한 거를 얻는 거를 재미와 즐거움의 요소로 생각한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영상이 신뢰할 수 있고 독창적이어야 한다. 이 요소는 어떤 걸로 실현이 될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신뢰할 수 있는 거 독창적인 게 아니고 진정성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소비자들이 답변을 하고 있어요. 71%면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감이나 만족감을 제공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요소를 실현할 때는 구매를 강요하는 느낌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사게 만들어야 되는데 구매 강요를 하지 말라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구매 강요를 안 할 때 소비자들이 더 어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일 것 같은데요. 이 트렌드와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냥 완전 큰 크리에이터뿐만 아니고 작은 크리에이터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신뢰가는 조언과 추천이 나에게 들어오게 해주세요 라는 거를 지금 요소들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소들의 진짜 컨텐츠 크리에이션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thought starter 가지고 뭐를 넣으면 좋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스토리텔링과 교육, 이제 브랜드가 아까 미원 사례를 생각해 보면 미원은 사실 얼마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데 사실 여러분 안 먹었을 것 같지만 다 먹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지금 스토리텔링으로 넣어달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상 콘텐츠. 여기서는 롱폼이 될 수도 있고 숏폼이 될 수도 있겠는데 구매 전환에는 숏폼이 조금 더 효과적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하실 때 음악이랑 사운드가 중요하다라는 게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아까 그 이정훈 리더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영상이라는 거는 결코 소리와 떨어져서 갈 수가 없거든요. 틱톡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영상이 없는 콘텐츠보다 영상이 있는 콘텐츠, 영상이 있는 광고가 훨씬 더 전환율이 높다는 게 굉장히 입증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음악이랑 사운드를 잘 활용하셔라. 그리고 소비자들이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진정성에 대한 거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구매 강요하는 느낌이 없이 내 관심사와 취미를 자극하고 조금 긍정적이고 재밌는 거 느끼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소비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언과 추천을 할 때도 전문가의 의견 그리고 내가 팔로잉하는 어떤 전문가가 추천하는 영역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이 포함해주면은 내가 조금 더 정서적인 니즈가 충족돼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얘기를 했을 때 이거 전부 다 브랜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맞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브랜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 외에 커뮤니티를 통해서 촉발되는 영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브랜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브랜드 컨텐츠 만드는 거 어떻게 보면 뭐 페이드로 해가지고 조금 더 이 커뮤니티를 촉발시키는 거를 브랜드에서 할 수 있겠지만 커뮤니티 자체적으로 자생되는 그런 컨텐츠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달성되었을 때 이거를 인피니트 루프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무한 고리를 돌려가면서 리뷰 보고 사고 그리고 산 제품이 또 리뷰로 들어가고 이렇게 고리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미쳐있는 이 화장품 가지고 예시를 들어드리면 이 기업에서 브랜드에서 돈을 줘가지고 뭐 리뷰나 제품 제공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겠지만 이거를 보고 산 사람들이 또 리뷰를 하고 댓글을 달고 이 커뮤니티를 또 확장을 시키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요즘에 되게 그 화장품 관련해서는 핫한 키워드들이죠. 뭐 올영 세일 아니면은 뭐 파우치 털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핫한데 이런 것들이 자생적으로 많이 발생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쇼퍼테인먼트에서만 해당되는 얘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딜로이트에서 나온 최근의 보고서인데 VCC, Value Co-Creation이라는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 보고서에 보면 여기서 언급하는 거는 아까 제가 무한고리에서 언급드렸던 브랜드와 소비자가 이제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엇이 다르냐? 아래 1, 2번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소비자 역할이 이게 구매를 하고 그냥 제품의 정보 그리고 브랜드가 말하는 거를 일방향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소비자가 브랜드한테 새로운 가치를 제안하는 이런 역할로 거듭났다. 어떻게 보면은 브랜드가 이거 좋아요 이렇게 사세요라고 한 거와 다르게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면서 사실 이거 이렇게 쓰니까 훨씬 좋던데? 라고 제시하는 거를 컨텐츠에서 되게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까지 이제 소비자의 역할이 확장이 되었다는 거고요. 그런데 두 번째 보시면은 이 소비자의 확장된 역할을 브랜드에서도 이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밸류 코크리에이션 마케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브랜드가 생각할 때는 1번, 2번, 3번이 잘 먹히고 이게 가장 강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소비자 리뷰를 읽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려고 만들어준 거 아닌데 이렇게 쓰고 있네 라는 거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를 브랜드가 다시 수용을 하셔서 그거를 다시 마케팅 메시지로 쓰시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고민하시라라고 밸류 코크리에이션 마케팅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그 슈퍼테인먼트 고리와 일치하는 동일한 메시지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무한 고리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커뮤니티를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뭐 팔로워 많은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 데리고 하면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패스트 팔로워에 대한 얘기가 이제 설명을 시작할 건데요. 이거 마케팅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은 누구나 눈에 너무나 익은 그런 정규 분포 그래프일 것 같아요. 이거 책에서도 많이 보시고 인터넷에서도 많이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몇만, 몇백만 그런 팔로워 가진 사람들이 트렌드 리더다라고 하면은 그 매스와 그 사람들의 사이에 존재하는 패스트 팔로워라고 하는 이렇게 어답트가 빠르고 트렌드를 빠르게 전파하는 이런 집단을 공략하셔라. 그리고 이런 집단을 저는 오늘 패스트 팔로워라고 말씀드립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런 패스트 팔로워의 집단이 누구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전체 데모로 봤을 때 저희가 BCG랑 같이 한 연구에서 보면은 이렇게 어떤 컨텐츠를 보고 구매를 하고 구매를 한 다음에 다시 이 주제에 참여하는 이런 데모그래피가 2040 여성이다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전체 데모로 봤을 때는 조금 상식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2040 여성들이 구매력도 좋고 확산력도 좋다라는 게 되게 상식적인 그런 얘기잖아요. 버티컬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요. 근데 실제로 숫자로 봤을 때도 이 집단이 나는 온라인에서 여러 가지를 보고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구매를 하고 나서 나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고 구매를 하고 나서도 제품 브랜드나 아니면 관련된 제품인데 가서 댓글을 달고 참여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2040 여성이라는 사람들이 트렌드에 대해서 패스트 팔로잉 하는 대표 데모그래픽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특성을 설명해 드린다면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트렌드나 새로운 경험에 대한 니즈가 많고 굉장히 열려있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최신 유행이나 트렌드에 나 뒤처지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나는 나를 관리하고 경험이나 모험을 좋아하고 내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다라는 게 설문들에 보면은 이런 답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컨텐츠 시청에 대해서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것보다는 트렌드나 내가 팔로워하는 그런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를 기반으로 컨텐츠를 소비한다. 조금 더 트렌드에 민감한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짜 패스트 팔로워가 맞나요? 이런 숫자적인 거 말고 조금 더 현상적인 부분에서의 증거는 없나요? 라고도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상적인 거를 연도를 짚어가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2013년도에 나온 기사들의 이 2040 여성의 어떤 구매력이나 소비력 이런 거에서 주목하는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팬마케팅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아티스트 위주로 이 집단에 대해서 또 주목이 나타나고 작년에 가장 최근으로는 트렌드 코리아 2022에 이제 10대 2023년에 중요한 키워드로 라이크 커머스라는 게 등장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SNS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좋아요를 누르는 게 커머스를 일으킨다라는 내용인데 여기서도 2040 여성이 그 하위에 깔린 집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씩 조금 퀵하게 설명드리면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2013년에 보면은 여심을 잡아라, 이 사람 잡아라라는 기사가 굉장히 헤드라인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방송국 채널이나 프로그램 같은 것도 이 집단을 공략하는 프로그램과 채널이 개국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2016년도가 되면은 아티스트 이런 되게 한류가 커지고 아티스트들이 커지는데 이 사이에서 10대들이 팬일 것 같지만 실제로 구매를 하고 이거를 여덕이라고 하는 펀딩을 하는 사람들이 2030 여덕이라는 사람들이다라는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경기가 침체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때는 여성 팬덤이 이때도 강력한 어떤 단단한 지지 기반이다라고 하면서 기업들이 여성 팬덤을 선호해서 이 여성 팬들이 좋아하는 남성 모델들 고용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기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거 여성이 먹히는 분야에서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포츠에서도 여성 팬이 많아지면은 실제로 경기장에 많이 가고 경기장에 가서 소비도 여성들이 많이 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나와서 실제 이런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앱 관련돼서 서비스 하시는 분들은 좀 이런 자료들이 좀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2022년에 홈플러스에서 낸 당당치킨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많이 타서 기사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홈플러스 앱을 이 시기에 신규 설치한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해서 이건 모바일 인덱스에서 나온 자료인데 살펴봤을 때 2040 여성들의 이 설치율이 굉장히 높은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갓생이라는 트렌드가 굉장히 유행했어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되게 열심히 살고 하루를 꽉 채워가지고 생산적으로 사는 거, 힘든 시대에 이렇게 살아야만 된다라는 트렌드가 있었는데 이거가 2023년 초에 이 운동 앱을 가장 많이 사용한 집단이 누구냐라고 살펴본 거가 모바일 인덱스에서 나온 자료로는 2040 여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찾고자 할 때 어디로 가야 되나요? 라고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컨텐츠 소비의 시대적인 변화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패시브 유저, 수동적인 유저가 그냥 소비하는 거에서 이제는 능동적인 유저가 크리에이트, 만드는 걸로 시대가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TV 앞에 앉아서 방송국이 만들어주는 거를 보기만 했다면은 이제는 연예인들이 유명한 그런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나 틱톡 크리에이터의 영상 안에 들어가가지고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리에이터랑 관중이 이제는 섞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서 저 틱톡에서 나왔으니까 틱톡 자랑을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틱톡에서는 실제로 뷰가 올라가면은 퍼블리쉬, 사람들이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똑같이 올라갑니다. 이거는 제가 웹툰 하나의 사례, 제가 최근에 분석한 사례를 이제 상호명은 가리고 가져온 건데요. 비디오 뷰가 올라갈 때 동일 기간에 살짝 뒤쳐져가지고 퍼블리시도 항상 같이 이렇게 피크를 찍는 모습을 틱톡 컨텐츠에서는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상식적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보기만 하는 어떤 플랫폼보다는 틱톡은 보는 사람하고 만드는 사람하고 되게 많이 혼재돼 있고 그런 크리에이션이 잘 일어나는 플랫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유로는 이제 이거 소비자들이 직접 답변을 한 건데요. 틱톡에 그렇게 영상의 크리에이션이 잘 일어나는 거, 사람들이 그렇게 잘 참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영상을 만들고 업로드하기가 편리하다. 틱톡 아마 안 써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틱톡에 들어가면은 영상 편집 자체를 틱톡 안에서 할 수 있고 영상에 효과를 넣는다든지 음악을 선택한다든지가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틱톡을 사용하는 유저들은 실제로 이런 점들 때문에 저는 틱톡에서 더 많이 만들고 있어요. 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 유행을 틱톡 유저들이 더 많이 공유하고 트렌드를 많이 이렇게 퍼뜨리는 게 맞나요? 라고 하면은 실제로 유저 집단이 이게 이렇게 숫자만 놓고 보면 거짓말 같지만 굉장히 다른 설문조사를 계속 돌려봐도 틱톡 유저들이 타 그 플랫폼 주 사용 유저에 비해서 저는 트렌드를 많이 공유해요. 주변 사람한테도 공유하고 미디어 플랫폼에도 많이 올려요. 라고 응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티컬이나 서비스나 이런 거에 따라 조금 다르실 수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가지고 브랜드 컨텐츠를 만드시고 나의 서비스를 확장하는 데 조금 더 비용을 투자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면 틱톡에서 제가 예시로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해시태그 하나만 알려주세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틱톡에서 사례가 매우 많은데 오늘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랑 서비스 마케터 분들이 오실 것 같아서 특정한 사례만 보여드리는 거는 조금 더 편파적일 수 있을 것 같고, 이 틱톡 make me buy it, 한국말로는 틱톡 보고3이라는 해시태그를 틱톡 오늘 들어가셔서 한번 검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나 이 해시태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브랜드 컨텐츠에도 유입되고 실제로 내가 그냥 써본 컨텐츠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조금 몇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틱톡에서 매년 What's Next라고 하는 리포트를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리포트에는 요즘에 사람들이 뭐가 제일 관심이 있는지 해시태그의 그 볼륨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작년 한 해 동안 다이소랑 올리브영 관련된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것도 이 쇼퍼테인먼트랑 틱톡 메이미 바이시랑 굉장히 이게 유사성이 높은 그런 해시태그인데요. 만약에 그런 관련된 서비스나 제품을 가지고 계신 브랜드가 있다면 그런 키워드를 검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쇼퍼테인먼트랑 2040 여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저희가 틱톡에서 이런 트렌드가 있다까지만 여기서 오늘은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 만약에 여기 계시다면은 이거 관련해서 우리 브랜드가 어떻게 활용해야 돼요? 크리에이티브로 어떻게 연결해야 돼요? 라는 질문이 있으실 때를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는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은 이제 가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는 가져가실 내용은 이제 쇼퍼테인먼트라고 하는 이제 쇼폼 트렌드 그리고 커머스 트렌드가 합쳐진 이 트렌드가 뭔지 제가 설명드린 현실적 수요가 아니고 정서적인 수요를 소비자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만드실 때 참고하셔라 라는 거를 첫 번째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패스트 팔로워. 우리가 이 쇼퍼테인먼트를 잘 굴리기 위해서는 브랜드 사이드랑 커뮤니티 사이드가 있는데, 커뮤니티 사이드를 조금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패스트 팔로워라는 집단을 활용하셔야 되고, 이 패스트 팔로워들이 더 잘 작용하실 수 있는 플랫폼을 찾아가셔라. 그리고 그게 저는 틱톡이다라고 여기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컨텐츠 소비의 시대적인 변화는 뭐 틱톡이든 어떤 매체든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브랜드에서 일방향적으로 메시지를 주입하는 게 아니고, 밸류 코크리에이션 마케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브랜드가 만들어 나가는 거를 소비자가 받아들이고, 소비자가 또 만들고, 소비자가 주는 메시지를 브랜드가 받아들이고, 이런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돼야 되는 게 요즘의 마케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마케팅이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듣고 가시는 내용을 가지고 이런 소비자, 진화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조금 더 잘 공략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들은 내용을 여기서 다 이해하시면 베스트겠지만,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 집에 가면서 이거 하나 찾아봐야지 라고 하는 키워드가 몇 개만 가져가실 수 있으면은 오늘 되게 잘 들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혹시나 질문 있으신 분들은 끝나고 저한테 와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